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5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주가 전면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난번 개방 때처럼 실수하지 말자고 당부 플러스 다짐을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 슈퍼마켓에서 손님과 마스크 착용으로 말다툼한 캐셔가 손님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큐리티 가드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은 한 달 일찍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가뭄까지 겹쳐서 건강과 산불 위험은 높습니다. 단지 수십 년 된 비행기 사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지도자와의 정상회담도 G7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가 주요 성명으로 채택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테크놀로지 위협에 맞서 앞으로 5년 동안 관세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제네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내일 열릴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를 압박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게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박병진 검사도 사임했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국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포커스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폭력 자체에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탑뉴스가 다를 때가 종종 있죠.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감 시간, 방송은 마감 시간이 없고 오늘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며칠인지 모르겠는데요. 6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2분 현재 모든 세계의 방송의 탑뉴스는 아직 회담이 열리는 날도 아닌데도 내일인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 준비 과정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컨디션 조절하는 것 같아요. 미리 제네바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방과 폭염, 가뭄 이에 따른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죠. 미국이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3억 9천 얼마 3억이 아니라 3,97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니까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요. 10분의 1이 넘네요. 3억 3천만 명 미국 전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3,970만 명. 그러니까는요. 가장 늦게 전면 개방을 이 큰 주 가운데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사람이 380명이니까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식 집계가 존스 홉킨스의 집계입니다. 이럴 정도면은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일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망자가 63,204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00명 가운데 전체 인구 6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5개월 사이에 사망한 게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오늘 전면 개방하는데 두 번째 오픈하는 거죠. 지난 여름이 오기 전에 개방을 했다가 갑자기 또 줄줄이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닫아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개방이 되면은 물론 뭐 학교라든가 병원, 양로시설 그리고 뭐 일부 소매업소에서도 마스크 써주십시오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손님들은 쓰겠죠.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분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써야지 됩니다.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거리 두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주 그 조심스러운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줄 서라고 하고 은행 같은 경우가 그렇던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은행이 바깥에 줄 서고 있다가 그 안에는 1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더운데 떼약볕에서 기다리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 그리고 술집은 언제가 돼야지 완전히 무슨 인원 제한 같은 것도 풀어지는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되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술집과 식당이 지난 15개월 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생존을 했다면 물론 문 열고 싶은데 종업원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 그런 가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줌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컨퍼런스도 가능하게 됐고 컨퍼런스와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콘서트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요. 그런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지난 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래프 올라가는 그 커브를 잘못 읽고 이쯤 되면 우리가 개방해도 되겠다. 커브를 잘못 읽었다기보다는 개방은 하되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 쓰기도 좀 하자 했는데 당연히 개방을 하도록 결정한 측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리라고 짐작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비치에 가면은 빼곡히라는 단어가 딱 들어맞을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닌 그런 마스크 쓰지 않고요. 그런 비치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세컨드 웨이브를 맞았던 거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지 된다면서 그때보다는 많이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나아졌죠.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적어도 한 번 이상 맞은 성인이 70%가 넘으니까 미 전국 평균보다 좋습니다. 물론 버몬트주처럼 80%가 백신 접종을 한 그런 주도 있기는 있지만요. 사망률도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저거 가짜야. 그냥 만들어낸 거야. 정치인들이 했었던 사람들도 옆에서 아프고 누군가가 숨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보다는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 전염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졌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전보다는 많이 알아졌는데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기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감기처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감기만큼 증상이 약해진다는 그 정도만 있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역시 그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그 변이보다 감염률도 훨씬 높고 증상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을 접종을 받으면 그래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거의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이런 상품도 주고 저런 상품도 주고 150만 달러 복권도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한마디로 방심하지 말자. 이 얘기를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권 하니까 며칠 전에 본 시사만평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미국의 시사만평가가 캘리포니아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복권 당첨자는 하면서 딱 그 누군가 당첨자를 뽑아보니까 게빈 뉴섬이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게빈 뉴섬이 당첨자에게 그 당첨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아주 흑자니까는요. 또 그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하는 좋은 캠페인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주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복권 당첨자를 만들어내고 수십 명을 하면서 뉴스를 쫙 끌어모으고 하니까 9월 달에 있을 소환 선거에서 소환으로 확정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복권 당첨자는 게빈 뉴섬 주지사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그 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의 90%가 이 델타 인도 쪽에서 오는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개방을 오늘 현재는 7월 말까지 개방하지 않기로 전면적인 개방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일반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이제 2번 다 접종을 받으면 거의 안전하다. 뭐 그로 인해서 사망한다던가 아주 심하게 아픈 경우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일반 바이러스와는 뭐 기침 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뭐 두통은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목이 더 많이 따갑고 콧물이 전에 있었던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콧물 같은 것이 훨씬 많이 난답니다. 오리지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 그리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입맛을 잃었다는 분들 계셨고 무슨 냄새? 안 나는데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델타 바이러스는 두통, 목 따갑고 콧물이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애틀란타 인근에 있는 드카터라는 지역에 빅베어 슈퍼마켓에서 어제 낮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손님이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계셨어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작업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텔레비전 소리가 안 나와서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우리 차장님이세요. 케빈 한 IT 부서의 차장님이시고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오고 그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 도중에 뭔가 기재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베어 슈퍼마켓에서 좀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손님이 그러다가 이제 서로 그 말이 오고 갔어요. 크게. Fine. 네. 네, 안 나는데요. 소리 안 나죠? 소리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손님이 좀 목청을 높이다가 나갔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핸드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딱 목표를 정해서 본인과 말싸움을 했었던 캐셔에게 총을 발사해서 그 캐셔가 숨졌습니다. 시크릿 가드가 비번인 그 셰리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크릿 가드도 바로 이 용의자와 총격 사건을 벌이던 도중에 2번 총상에 맞아서 용의자도 총에 맞았고 시크릿 가드도 총에 맞아서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언제라도 제네바에 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스크를 벗으면서 또다시 날씨는 굉장히 덥잖아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좀 더 참아주고 상대가 총을 가지고 올 정도의 그 정도의 기질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참자. 우리 참자 하는 거죠. 그리고 시큐리티 가드도 생명에는 지금 지장이 없거든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열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이 폭염이 사람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잠시 뒤에 이 내용과 아주 중요했었던 어제 나토 유럽연합 정상회담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 리모컨 가지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광고 듣고 계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폭염이요. 어느 정도냐면 어제 제가 끝날 부분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아니면 애리조나 또 네바다주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그 날씨에 관한 경보도 내려졌고요. 그리고 유타주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카운티가 지금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산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20군데가 넘고요. 더군다나 가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해지는데 콜로라도주 저쪽 북쪽까지도 지금 굉장한 더위와 가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다른 해보다 지금 오늘, 내일, 모레 10도에서 20도 정도 덥다고 하거든요. 데스밸리가 120도 넘는다고 하니까 애리조나는 128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저희 회사 오래 같이 일하던 동료가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갔거든요. 박하영 씨 더위에 조심하세요. 아침에 제가 뉴스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거의 5천만 명 정도가 이번 그 폭염에 그 폭염권 아래 들어가거든요.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41군데 카운티군요. 더위와 가뭄, 비상사태가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이 폴섬 레이크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게 있고요. 세크라멘토라든가 엘도라도라든가 마찬가지인데 레이크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사막처럼 됐어요. 레이크가 물이 있는 게 레이크 하면 물이죠. 물인데 물이 아니라 사막이 돼버렸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도 당연히 가뭄이 있고 산불 걱정도 있고 하는데 참 인간이 가족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미국 언론에서는 보지 못했고요. 영국 가디언에서 봤는데 물론 영국 가디언도 미국 현장 취재도 하고 현지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의 여러 가지 보도도 보고 했겠죠. 그런데 1965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폴섬 레이크라는 데서 비행기 사고가 났답니다. 당시에 조종사가 1명이었고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의문의 비행기 사고였고 이 레이크니까 겨우 조종사의 시신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도 온데간데 없고 뭐 레이크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레이크가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온데간데 없고 사람도 세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5년도였어요. 포섬 하면은 그 조니 캐시라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나중에 그 폴섬 그 감옥에 가서 노래 많이 하고 있었던 바로 그 폴섬입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세 명이 이제 숨져서 그 아래에 바닥 아래로 뭐 가라앉았다던가 했을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우리 뭐 형인지 동생인지를 그 사람이 숨지기 2년 전까지도 계속 그걸 찾는다고 노력을 했고 세 명의 가족들이 다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을 측량하는 회사, 서베이 회사가 있잖아요. 그 서베이 회사가 뭔가 새로운 기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폴섬 레이크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마침 이렇게 무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사막처럼 돼서 그 서베이하는 측량을 하는 그 회사에서 그 비행기의 잔해 같은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해서 나머지 이제 생존해 있는 그 가족들이 우리가 그렇게 65년이면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다. 50년도 더 흘렀잖아요. 그런 뒤에도 가족들은 우리 가족의 그 마지막 부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결국은 자연의 섭리로 어느 정도는 미스터리가 왜 교통사고래요 제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가 나고 그 레이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것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 하는 게 가디안의 보도였습니다. 뭐 폭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제 나토 정상회의, 유럽연합 뭐 정상회의, 뭐 오늘도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이어지겠지만 이 나토 회원국이 30개국, 유럽연합 회원국이 27개국, 그 모든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따로 회담을 했다면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회담에서 똑같아요. G7 회담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 나토, 바이든 대 유럽연합, 바이든 대 G6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강조가 된 것은 중국입니다. 이제 내일은 러시아죠. 중국이에요. 중국. 유럽의 국가들이 중국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싫어하는 것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토의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식 성명이라든가 유럽연합 성명에서도 중국이 이 시대의 최대의 위협이다라는 그 같은 그 문건이 들어갔습니다. 당장 오늘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28대의 공군기를 대만 가까이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군사적으로 위험하다 중국이. 그리고 더군다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나토에선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겠죠. 중국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된다 해서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과 유럽연합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지금 뭐 보잉과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면 보잉과 에어버스는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비행기 만드는 것이고 보잉은 미국을 대표하고 또 전투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사실은 17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 그 세계 무역기구, 트레이드 기구, 무역기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는 무역기구 틀려먹었다. 무슨 뭐 보건기구 틀려먹었다. 하지만 틀려먹은 일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리고 그 조직이 세월의 때를 묻어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WHO에서 당시에 미국과 이제 그 유럽이 어떠한 분쟁이 있었냐면 아니 에어버스 말이야 서로 팔아야 되잖아요.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는 국가들의 뭐 국방부에도 팔아야지 되고 다른 나라에 그럴 때 저 나라들의 그 유럽에서 에어버스에 정부 보조를 너무 많이 해준다.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잉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캘리포니아도 포함이 되죠. 뭐 워싱턴 뭐 이런 데도 포함이 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조를 받는다. 가격 경쟁이 안 돼. 우리 에어버스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논쟁이 결국은 관세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미리부터 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면 유럽과 잘 지내야지 되니까 4개월 동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뭐 관세를 조금 우리가 유예를 하자 하고 어제 이 4개월을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관세를 이제 일단 안 하기로 한 거. 이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의 테크놀로지, 중국의 군사력 강화하고 이런 것을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합심을 해서 했다는 것.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것에 기본적인 틀은 유럽 쪽이 따라와 준 것 같고요. 뭐 나토 회원국도 뭐 거의 그 유럽 국가니까는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내일 있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미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가기 전에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또 국무장관 또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잭 설리번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의견 조율을도 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 회담에서 미리 다 조율을 한 회담이지만 딱 그 만났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어떤 강도로 나올까? 하는 것에 미리미리 다 예상 질문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 안보를 했었던 뭐 피오나 힐 같은 사람도 이 팀에 지금 합류가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슈는 당연히 시리아, 사이버 공격, 북한, 뭐 또 러시아의 제야 인사를 수감한 이런 문제가 될 테고 미국은 여기서 저 독재자 푸틴과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 지난 4년 동안은 조금 갈지자로 하긴 했지만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유럽의 국가들이요 아시아의 국가들이요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분명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때처럼 다이나믹할 수는 없겠죠. 보링할 수도 있어요. 또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하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실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겁니다. 양측에서 다.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말하자면 독재자를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똑같이 취급이라기보다 처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라이브였을 때 혹시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순발력 있게 또 약삭 빠르게 잘 답변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KGB 출신이니까요. KGB의 수장을 지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그리고 뭐 너무 친숙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친숙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기자회견은 따로 한다고 하는데 눈 녹듯이 지금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이제 그 적은 적인데 서로 대적할 만한 그런 정도의 적이고 그것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독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무기 컨트롤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지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전략적 대화라고 표현들을 하죠. 외교에서는요. 푸틴 똑똑하다. 터프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중국이 어제 당장 그 중국에 대해서 나토라든가 유럽 연합이 어느 정도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성명서에 넣어주니까 G7 공동 성명에서도 그렇고요. 위협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는
냉전의 멘탈리티를 지금 2021년에도 갖고 있어. 중국이 딱 그리고는 대만 쪽으로 공군기를 28대나 띄우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뭐 어떠한 반응이 있겠죠.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일요일에 녹화를 다 하고 방영까지 됐어요. MBC 방송과 90분 정도를 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미국을 사이버 공격한 적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어라는 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둔 그런 지금 제야 인사에 대해서는 MBC에서 물어봤어요. 그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of course 이런 말 안 하던데요. 아주 답변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확답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세계가 지켜보는 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메릭 가랜드 연방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많잖아요.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제 다른 나라 해외의 테러리스트 뭐 알카이다가 됐건 아이시스가 됐건 그쪽에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인인데 물론 아랍계 미국인도 있고 그냥 화이트 미국인도 있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 테러 훈련을 받고 테러 쪽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국내에서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는 것. 말하자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반란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같은 사건을 국내 테러로 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갈란드 법무장관이 강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소를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는 주체잖아요. 기소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로 기소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저지른 폭력 자체로 기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 헌법 1조에 보장이 된 그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것을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헌법으로부터 보장받은 자유의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기소하지 않는다. 그 말.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아니었다.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것으로 기소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수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월 몇 시 어디서 모이자 해서 폭력을 일으켰을 때 의사당 안에서 그 결과가 폭력으로 나타났을 때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크루트 테러리스트로 만들기 위한 리크루트를 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리고 테러 위협을 미리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는 그 최종적인 주체지만 뭐 국방부 또 국무부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와 협조를 해야지 될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국내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발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개월 조금 지나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지금 뭐 주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에 대해서 이자율과 연관된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지 될 일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동안 회의를 해서 수요일에 뭐 이자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당장 어떠한 발표를 할 것 같고 잠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진 거죠. 똑같은 양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은 똑같은데 소득이 줄어든 것 같은 뭐 그런 현상.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경제 예측들을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하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합니다. 18명 그 이사가 쭉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이사들이 의견 일치를 쫙 볼 때도 있고 의견이 뭐 산산이 부서질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분기별 예측을 1, 2, 3월 달 말에 그 했었을 때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하겠죠. 했었을 때 올해 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림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예측했었던 것보다 지금 높은 겁니다. 많이요. 5월 달에 지난 1년 전보다 5%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CPI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무리 지난해 5월 달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면서 많이 와서 사주세요 하는 뜻으로 좀 물건값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5%는 너무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월 달에 분기별 그 예측 발표 때는 2023년 내년까지 뭐 이자율을 거의 뭐 0%로 유지하지 않을까 기준금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그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자율이라도 낮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틀 동안 회의를 끝내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주목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예측했었을 때는 소비자 물가가 올해 4, 4분기 12월, 11월, 12월 그때에도 한 2.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연준이 원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2.4%보다 지금 이 그 분위기로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됐죠. 지금 실업수당도 주고 물론 그 공화당 주지사들은 전부 연방정부에 일주일에 $300씩 주는 것 9월 6일까지 되는 것 이거 이제 거부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반은 또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그동안 목말랐었던 돈 씀씀이 이런 것을 지금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갑니다.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문을 못 여는 가게가 있을 정도니까는요. 4,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3.6%가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한답니다. 2%보다 1.5배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자율을 올해는 안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을 연준 의장 18명이 3월 달에는 전부 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전부는 아니에요. 18명 가운데 4명은 내년에는 올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7명은 2023년도경부터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뭐 고정 이자율로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아마 오늘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자율 인상을 하는 기간이 조금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연준 그 이사들도 좀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이제 뭐 본드, 모기지 본드 같은 것도 사주고 하잖아요. 정부의 그 채권도 사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쯤 멈출까? 언제쯤 덜 살까 하는 이것도 조금 기간이 빨라져서 올해 말부터는 뭐 채권 사는 것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지금은 모든 많은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는 캘리포니아주마저도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제외하고는 이자율도 예상보다 빨리 오를 수가 있고 채권 사고 모기지 무슨 뭐 본드 같은 거 사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예상보다 빨리 줄이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미국의 그 한인 상공회의소 이런 것 말고요. 미국 전체적인 상공회의소 가장 큰 로비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가 109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프레지던트가 여자입니다.
10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예요. 이분 성함이라도 제가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수잔 클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여자로서 CEO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접근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서로 이해가 잘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덕담을 일단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나쁜 뉴스를 효력적으로 발표를 해버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기간 산업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좋아해요. 일자리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떠한 그 사업의 업계의 기회로 보니까. 그런데 세금 인상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금 인상은 그 싫어하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로비스트 단체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기회는 기회인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엄마잖아요. 지난 주말에 10대 자녀를 데리고 자녀와 함께 비치에 갔대요. 비치에 갔는데 그 비치에서 런치 시간에는 문을 열지 않는 식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연다는 거예요. 그럼 매상이 런치보다는 디너가 더 많으니까 디너에만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뭐 10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이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은 블랙, 더 많은 브라운 피플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내용을 전해드리는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집을 플로리다주로 옮겨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법무부에서 또는 그 연방 하원에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무부를 시켜서 뭐 많은 매체의 기자들이나 그 밖에 무슨 뭐 중요한 인물들의 뭐 이메일 같은 것 또 뭐 어떤 통신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하려고 했다던가 애플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애플도 뭐 IP 주소 같은 것 다 줬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232페이지짜리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방 법무부에 12월 달부터 1월까지 바이든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여러 가지 그 압박을 가했다는 이메일이 이제 주고받고 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원의 감시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부정선거라고 밝혀라, 조사해라 하는 끝없는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라는 그 마지막 비서실장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랬다 하는 건데 12월 14일이 선거인단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주에서는 당선됐습니다 하고 인증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법무장관이 전까지는 뭐 우편투표 사기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서 그 즈음부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부장관 로젠 누구였었죠? 제프리 로젠이었죠. 제프리 로젠 법무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그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40분 뒤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만둘 것이다 하는 발표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제프리 로젠이 법무장관 대행이 되죠. 그 밖에 뭐 미시건주라든가 이슈가 많았던 그런 주, 조지아주 검사실에 조사하라고 압박하는 그 같은 이메일을 많이 보내고 그 사이에서 그 박병진 조지아주의 북부의 그 검사도 풀튼 카운티 문제가 많았었던 그 이슈가 됐었던 풀튼 카운티 이 박병진도 이러다는 안 되겠다 뭐 해서 결국은 사임했다는 얘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수영장에도 사람이 없어서 수영장을 오픈 못한다고 하거든요. 더위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